네, 321페이지입니다. 321페이지 6월 30일 거래를 보겠습니다. 제1기 확정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여 6월 30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처리를 일반전표에 입력하시오. 자, 부가가치세 정리분계죠, 이거. 예, 부가가치세 정리분계는 일반전표에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전표에 그 납부세액에 대한 분계를 하려면은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가서 조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부가세 예수금, 또 부가세 대급금, 그리고 납부할 세액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기 확정이면은요, 기간은 4월부터 6월이고 우리가 정리분계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6월 30일 날짜로 일반전표에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일반전표 가기 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4월부터 6월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가 볼까요? 기간은 4월부터 6월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유형별 연습문제 입력한 것이 아니고 이미 입력을 해 놓은 거예요. 백데이터로. 그래서 정기신고에 저장된 데이터가 있는 모양이에요. 불러옵니다. 그러면 확인 눌러서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마감이 되어 있죠? 그래서 교재 출판사에서 4월부터 6월 데이터의 매입 매출 전표는 입력을 해서 마감을 해 놓은 겁니다. 부가세 신고서까지. 이걸 보고 이제 정리분계만 하라 하는 얘기예요. 자, 정리분계 할 때는 매출세, 매입세, 그리고 납부할 세액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분계를 해주면 되겠는데 매출세액은 개정 과목이 뭐죠? 부가세 예수금이고요. 매입세액은 개정 과목이 뭐죠? 예, 부가세 대급금이고요. 그리고 요 납부할 세액은 미지급 세금입니다. 예.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해 가지고 이와 같이 개정 과목을 여러분이 이렇게 특정할 수 있어야 일반전표에 전표 입력이 가능한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부가세 예수금부터 복사를 할 겁니다. 여기 이 매출세 그 셀을 클릭하고 컨트롤 C 복사를 뜨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일반전표로 가야죠. 일반전표 입력 꺼내셔가지고 6월 30일을 입력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복사 떠온 게 부가세 예수금입니다. 자, 여러분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부가세 예수금은 부채 증가로서 대변에다 입력했었죠. 정리할 때는 차변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차변 코드는 부가로 검색해서 부가세 예수금 255번 쭉쭉쭉쭉 가가지고 붙여넣기 차변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110810000 자, 엔터 줄 바꾸시고 이번에는 대변 부가로 검색을 해서 이번에는 부가세 대급금 쭉쭉쭉쭉 가서 대변에 있는 금액을 복사를 뜨러 갑니다. 부가세 신고서 탭을 클릭하고 여기 매입세 여기 있죠? 요 셀을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C를 또 누르죠. 네, 복사 떠졌어요. 일반전표에 와서 대변 금액란에다가 컨트롤 V 네, 250만원. 자,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납부할 세액이 요 금액 맞을까요? 8581000 한번 부가세 신고서에 가보겠습니다. 예, 8581000 맞네요. 그래서 납부할 세금은 부채입니다. 대변에 미지급 세금이에요. 미지로 검색을 해서 미지급 세금 261
자, 미지급 세금은 부채거든요. 우리가 부가세 예수금도 부채지만 부가세 예수금은 거래처를 일일이 다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이나 부가세 대금은 거래처를 안 넣습니다. 그런데 미지급 세금, 미지급금 이런 것은 거래처를 넣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회사가 어느 세무서에 세금을 내야 되느냐? 전체 메뉴 가가지고 회사 등록에 가면은요, 여기에 이제 우리 회사의 사업장 세무서가 있습니다. 서대문 세무서죠. 우리 회사 주소가 서대문구예요. 그래서 일반전표 다시 와서 여기 세무서를 거래처 코드를 세무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서대문 세무서 보이지 않습니까? 예, 확인. 미지급 세금을 세무서로 코드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대변에다가 거기 빨간 글씨로 보이는 숫자 8581 플러스 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가세 적립분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시험에 꼭 나옵니다. 꼭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게 안 나오면 그 밑에 문제가 나와요. 이게 안 나오면, 그렇다면 요게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1번과 2번 중에서 하나는 꼭 나온다고 보시면 돼. 매 회차. 예.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이렇게 정리해 두었다가 다음 달 25일 세금을 납부하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세액 8581000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예, 거래처 코드 서대문 세무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간단한 거예요. 이것도 일반전표 입력사항이죠. 그래서 7월 25일 일반전표에다 입력하겠습니다. 7월 25일로 날짜 바꾸시고, 자, 미지급세금 부채가 이제 오늘을 감소시켜야 돼요. 부채 감소는 차변이죠. 그래서 3번 차변에 미지급세금 261 거래처는 서대문 세무서 금액은 8581 플러스 대변 보통예금에서 이체됐죠. 103번 은행은 서울은행으로 코드를 입력해야 됩니다. 서울은행 보통 8581 플러스가 됩니다. 8581 플러스. 네. 자, 부가가치세 정리하는 문제가 나오구나. 부가가치세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했다. 이런 문제가 나오거나 두 개 중에 하나는 매번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어려울 것은 없어요. 그렇죠? 예.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시험 준비할 때 뭐가 나올지 모르면 이 공부가 이게 방향이 안 잡히죠. 이거 어디까지 내가 공부해야 되나?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학원에서 공부하시잖아요. 학원에서. 예. 학원의 도움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예.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고 학원에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 이렇게 범위에서 나오고 가장 적절한 교재를 선택하고 또 그 중에서 이렇게 단계별로 어떻게 교육이 진행되어야 이게 잘 마무리가 되는지 선생님이 끌어주는 대로 여러분 따라오면 되기 때문에 학원에서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대부분 합격합니다. 대부분.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그 가끔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AT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이렇게 가서 봤더니
그게 어디 있더라? 합격률이라는 게 이게 어디에 있는데? 여기 수험 정보에 있던가? 네, 수험 정보에 있네요. 수험 정보에 합격률을 이렇게 보시더니 지금 여러분 FAT 1급 보시잖아요. 22년도 합격률은 높은 편이네요. 예. 그러면 21년도 예. 자, 21년도 걸 보니까 뭐 합격률이 말이죠. 48%, 네. 뭐 55%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FAT 1급이. 야, 48%? 55%? 10명 시험 보면 5명밖에 못 붙는다는 얘기네. 아, 이거 그러면 나는 안 될 거 아니야. 요렇게 판단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왜 합격률이 이렇게 낮느냐? 시험 보는 사람들 중에는요, 준비를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시험 보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예. 준비를 잘 해가지고 시험만 응시하는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단 급한 대로 시험 한번 봐보는 거예요. 책으로 자기가 집에서 혼자 공부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학원에 나오고 싶어도 이렇게 시간적 여건이 안 되든가 해서 교재 구입해가지고 집에서 혼자 공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집에서 혼자 공부하려면 많은 시간을 공부해야 돼요. 예. 모든 정보를 자기 혼자 다 취득해야 되니까 여기저기 찾아도 봐야 되고, 내가 공부하는 방향이 이게 맞나? 내가 준비한 이 교재는 이게 적절한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합격률이 이렇게 낮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원에 정규반에 들어와서 충분한 계획된 대로 이게 수업을 따라오시면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다 합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특별한 이유는 뭐냐? 결석이 많았다든가, 예, 결석이 많으면 놓친 거예요. 소화해야 될 부분을 소화를 못하죠. 예, 그런 사유 아니면 대부분 다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지난번에 우리 1차 있었잖아요. 1차는 사실 출석률이 별로 안 좋았어요. 1차에 여러분들보다 출석률이 안 좋은 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20명으로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요 한 줄이 비었었어요. 처음부터 4명이 결석하기 시작했어요. 중간에 취업되시는 분들 등등, 몸이 또 아프신 분 등 이렇게 있어서 그렇게 출석률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력은 좋았어요. 이 세일센터,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세일센터에서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제가 이제 위탁 수업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 학원에 직접 접수하신 분들이 있죠. 그 내일 배움 카드 발급받아서 고용센터 내일 배움 카드 제도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수업도 저희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세일센터에서 모집해가지고 이렇게 면접 보고 뭐 이렇게 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훨씬 더 적극적입니다. 각오가 단단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수업할 때가 제일 편해요. 제가 다른 데 신경 쓸 것 없이 열심히 잘 챙겨서 진도를 나가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늘 제가 고맙게 생각하죠.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여러분들은 다 열심히 공부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합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은 아마 다 붙을 거예요.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집중하고 계시면 다 붙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질문 같은 것은요, 미루실 필요가 없어요. 질문하는데 여러 가지 사실 걱정이 되죠. 뭐 저도 공부해보면, 야, 이거 질문을 해야 돼, 말해야 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질문을 꼭 하셔야 돼요. 질문을.
내가 지금 뭐가 안 맞아가지고 지금 자꾸 안 돼. 그러면 이게 신경이 쓰여가지고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게 잘 안 들어와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고 편안하게 수강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질문은 시기를 미루지 마시고 수업 시간에 문제가 있을 때 바로 해결하고 하셔야 됩니다. 다른 동료분들이 다 이해합니다. 예, 동료분들이 다 이해하고 저는 못해요. 저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예, 질문 없이 저 혼자 막 수업하면요 저도 더 힘들어요. 질문도 받고 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도 해서 여러분들이 답변 지금 이분이 잘 알고 있구나, 아직 잘 모르는구나, 이런 것도 내가 체크를 해보고 이러면서 수업을 해야 지루하지도 않고 더 재미납니다. 예. 그래서 질문을 망설여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로 해서 유형상사의 메인 매출 전표 유형별 연습을 다 끝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메인 매출 전표 우리가 앞에서 3일 패션 가지고 한번 했었고, 이번에 유형별 연습 문제 유형상사 가지고 또 한번 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제 많이 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결산을 해보겠습니다. 결산도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해보는 건데, 이번에 결산은 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예, 3일 패션 할 때는 문제가 전부 5개인가 뿐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13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산도 이 범위 내에 다, 이 13가지 범위 내에 있는 것 중에서 문제가 2개 나올 거예요. 시험에서는. 그래서 결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결산은 수동 결산 문제와 자동 결산 문제 한 문제씩 나올 텐데요. 예, 수동 결산 문제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22년 9월 1일에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1년분 보험료, 보험기간이 내년 9월 말까지예요. 1년분 보험료 60만 원을 지급하였다. 결산일에 기간 미경과분에 대하여 정리를 하시오. 월할 계산하라. 월할 계산해라. 월 계산해라 이 말이에요. 월할 계산하라는 말은, 그러면은 9월 1일 날 보험료를 지급할 때 이것을 비용 처리했는지 자산 처리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전표 가셔가지고 9월 1일을 입력해 보세요. 그 60만 원짜리 보험이 있는지. 네, 4번 전표에 있네요. 차변의 보험료 821번으로 821번, 예, 판매관리비 보험료죠. 60만 원. 대변의 현금. 현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용 처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경과분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보험기간이 내년 9월까지란 말이에요. 60만 원이 1년치인데 내년도 9월까지예요. 그러면 미경과분이 바로 9개월이 되는 겁니다. 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아직 보험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간을 미경과 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년 9월까지가 보험이 기간이니까 아직 경과되지 않은 개월수는 9개월. 그러면 60만 원에 대한 9개월치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60만 원 곱하기 9 나누기 12 하면은 9개월치 미경과 보험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계산기를 시험 볼 때 잠깐 쓸 거란 말이에요. 예, 계산기를. 60만 원 곱하기 9 나누기 12 했더니 45만 원 나오죠. 예, 이렇게 계산을 일단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미경과 보험료 45만 원을 우리가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45만 원을 여기 비용에서 취소시켜야죠. 미경과 보험료는 취소시키는 겁니다. 단기의 보험료가 아니니까. 그러면 보험료를 취소시키려면 보험료를 차변에 기록합니까? 대변에 기록합니까? 대변에 기록해야죠. 비용을 발생시킬 때 지금 차변에 기록하잖아요. 저렇게. 취소시킬 때는 대변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를 이제 대변에 기입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차변을 뭘로 잡느냐가 이제 문제죠. 미리 지급하면요, 우리가 보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발생한 거예요. 그 권리를 자산으로 잡는데, 자, 비용을 자산 잡을 때 어떤 개정 과목 쓰죠? 선급 비용이에요. 비용을 자산으로 잡을 때 선급 비용이라는 개정 과목을 사용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입력하겠습니다. 자, 결산 수정 분계는 12월 31일자로 입력하는 겁니다. 일반 전표에. 자, 12월 31일 날짜 바꾸시고 일반 전표에다가 선급 비용 차변에 먼저 입력해 볼까요? 3번 차변에 선급 비용 133번 쭉쭉쭉 가서 45만 원. 대변에 보험료 800번대 보험료 821번 대변에 45만 원. 이렇게 입력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거의 수동결산 1번 문제는, 수동결산 1번 문제는 비용의 이연이라고 하는 문제를 낸 겁니다. 비용의 이연. 이걸 왜 비용의 이연이라고 하느냐? 단기에 지급된 비용을 차기로 넘긴다. 얼마를? 45만 원을. 그래서 이걸 비용의 이연이라고 해요. 예, 비용을 이연시키는 회계 처리를 해라. 했다 이거 우리가 지금. 비용의 이연. 자, 이런 스타일의 문제 자주 나오니까요. 잘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걸 보도록 할까요? 12월 31일 현재 단기 차입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이자 30만 원을 장부에 미계상되었다. 장부에 미계상되었다. 이런 문제는 이자 계산을 할 필요가 없겠네요. 계산을 딱 해놨으니까. 근데 문제를 약간 까다롭게 문제를 내려면은 이자 계산을 우리가 해야 되도록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문제를 내느냐? 국민은행으로부터 가령 11월 1일 날 1년간 차입을 했다. 뭐 5천만 원 아니면 뭐 8천만 원 이렇게 11월 1일 날 차입을 하면서 만기는 1년이고 1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차입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적어놔요. 그러면서 그 차입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이자에 대한 결산 분계를 하시오. 그러면 이자를 계산해야 되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차입금 만약에 8천만 원이다. 그럼 8천만 원에 11월 1일 날 차입했으면 단기에 두 달이 경과했죠. 11월과 12월. 두 달치 이자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낼 때는 연이자율을 알려줘요. 연이자율 만약에 4%다. 그러면 8천만 원 곱하기 4% 곱하기 2개월 나누기 12. 이게 두 달치 이자 계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60만 원을 9개월치를 계산할 때
60만 원 곱하기 9 나누기 12 했잖아요. 그러면 이자의 두 달치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1년치 이자를 먼저 계산하고 거기다가 곱하기 2 나누기 12 하면은 두 달치 이자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고 지금 2번처럼 요것처럼 그냥 단기 차입금이 있는데 기간 경과분 이자 30만 원이다. 이것을 아직 계상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계산을 이자 계산을 기간 경과분 이자 계산을 딱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할 필요 없고 바로 회계 처리만 하면 됩니다. 자, 차입금에 대한 이자니까 이자 수익입니까? 이자 비용입니까? 예, 이자 비용이라는 거. 계정 과목을 일단 확정을 지어야죠. 이건 이자 비용이다. 미계상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자 비용을 발생시켜라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비용을 발생시킬 때는 비용 계정을 차변에 적어요? 대변에 적어요? 비용 발생. 차변이죠. 그래서 이자 비용 차변에 30만 원을 기록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자 비용 차변에 비용 발생시켰어요. 30만 원. 근데 대변에 이거 아직 지급하지 않은 비용이지 않습니까? 내년이 만기인 거예요. 이 차입금이. 자, 아직 지급하지 않은 비용을 우리는 부채로 인식해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하죠? 예, 미지급 비용. 바로 그겁니다. 그 미지급 비용이 떠올라야 돼요. 미지급 금이 떠오르면 안 돼요. 예, 미지급 금하고 미지급 비용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미지급 비용이 떠올라야 돼요. 네, 그래서 이 거래는 우리가 비용의 예상이라고 그러죠. 이걸 비용의 예상. 문제가 하나 나온 겁니다. 아까 1번은 비용의 이연이었어요. 비용을 내년으로 2월시킨다, 2연시킨다 이 말이고 2번은 실제로 비용을 지급하지는 않았지만 기간이 경과했으니까 그 비용을 계산해 가지고 예상해서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비용의 예상. 발생시킨다 이 말하고 같습니다. 비용의 발생과 같은 말이에요. 자, 정리가 됐습니다.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미지급 비용이 됩니다. 자, 12월 31일자로 입력하세요. 차변의 이자 비용 931번 30만 원. 대변의 미지급 비용 262번 30만 원. 이렇게 합니다. 비용의 예상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정기 적금. 네, 여러분 적금이 뭔지 아시잖아요. 정기 적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미수이자 25,000원을 계상하라. 자, 2번하고 살짝 다릅니다. 2번은 차입금에 대한 기간 경과 이자, 밑에 거는 적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를 이건 쉽게 낸 거예요. 기간 경과분 미수이자 25,000원이다. 딱 계산을 해줬죠. 근데 문제를 조금 계산을 하게끔 문제를 내려면 정기 적금에 11월 1일 날 정기 적금에 가입을 했고 불이백은 지금 얼마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자율은 어떻다. 그리고 이자 계산을 하라. 그래서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적금에 대한 이자 계산은 일반인이 하기 힘들죠. 왜냐하면 11월 1일 날 100만 원 적금하고 또 2일 날 100만 원 적금하고 그러면 11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는 100만 원에 대한 이자 계산해야 되고 또
12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는 만약에 100만 원을 12월 1일 날 불입했다면 그때부터는 또 2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야 돼요. 적금에 대한 문제는 직접 계산하도록 문제는 안 내요. 그러나 정기예금은 계산하기가 쉽습니다. 정기예금은 그냥 목돈을 한꺼번에 딱 넣어놓고 매달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니까 정기예금으로 문제를 낼 때는 하라는 문제를 낼 수 있다는 거. 이자 계산 여러분 할 줄 알아야 되고, 네, 적금에 대한 건 이자 계산 하라고까지는 안 낼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계산을 했습니다. 적금을 10월인지 11월인지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계산해 봤더니 기간 경과분 이자가 25,000원이래요. 근데 적금이 아직 만기는 안 됐기 때문에 받은 건 아니에요. 이 이자를 내년에 받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발생주의에 따른 회계 처리를 하기 때문에 기간 경과분을 회계 처리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단기에. 자, 그러면 요 이자 25,000원은 이자 비용인가요? 이자 수익인가요? 예, 이자 수익입니다. 이자 수익을 발생시켜야 되니까 수익 발생은 차변입니까? 대변입니까? 대변이다. 그래서 이걸 대변에 딱 기입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차변이 뭔가가 결정을 해야죠. 수익을 발생시켰으나 요 25,000원은 내년에 우리가 받을 이자예요. 그러면 현재는 못 받았으니까 뭐가 될까요? 아직 받지 않은 수익, 미수 수익이 됩니다. 미수금이 아니에요. 미수금. 미수금은 뭔가를 처분하고 외상으로 한 게 미수금이에요. 이건 수익은 외상이 아니에요. 수익은 미수수익. 그래서 차변이 미수수익이 되고 대변이 이자수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냐? 수익에 대한 것이잖아요. 수익을 예상한 거예요. 이것은 이 문제는 지금 3번 문제는 뭐에 대한 것을 출제한 거냐면 수익의 예상이라는 것을 출제한 거예요. 수익을 발생시킨다 이거. 수익의 예상 문제다. 3번은. 자, 입력을 합시다. 12월 31일자로 차변의 미수수익 25,000원 대변의 이자수익 2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대여금. 여러분 대여금은 뭐예요? 거래처에 돈을 빌려준 거죠. 결산일 현재 대여금에 대한 이자 중 선수분이 5만 원이다. 선수분이 5만 원이다. 자, 대여금 돈을 빌려주고요. 이자를 선불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자를 미리 받았어요. 그런데 단기분을 받은 거 빼고 내년도 거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내년도 거까지. 이게 지금 말하는 선수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결산일 현재 단기분을 받은 거는 선수분이라고 안 해요. 이미 이제 기간이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11월에 돈을 빌려주고 11월 달에 이자를 1년치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11월 1일부터 내년 10월까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11월과 12월 거는 선수분이 아니고 내년도 거 10달 것이 선수분인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선수분이라는 건 내년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미리 받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대여금 빌려준 거에 대한 이자는 이자 비용입니까? 이자 수익입니까?
예, 이자 수익입니다.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는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니까 이자 수익이에요. 그래서 이자 수익이 되는데 이거는 수익을 발생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선수분이니까 수익을 취소시켜 줘야 돼요. 단기에 이자를 10월이나 11월에 받을 때 이자 수익으로 이미 발생을 시켜놨다는 거예요. 아까 이 문제는 9월 1일을 조회해 볼 수가 있었어요. 보험료 어떻게 처리했나. 근데 지금 4번 문제는 그러면 이거 이자를 언제 받았다든가 이런 말이 나오면 가서 조회해 보면 알 수 있죠. 이자 수익으로 아마 발생을 해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확인할 길이 없어요. 날짜를 명시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언젠가 이자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자를 바꿔서 이자 수익으로 발생을 시켰던 거예요. 그 중에서 내년도께 5만 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수익을 취소시켜야 되니까 이자 수익을 차변에 적어야 돼요? 대변에 적어야 돼요? 그렇죠. 수익 취소는 차변이다. 이렇게 이자 수익이 차변의 자리를 딱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대변이 생각나야 돼요. 자, 수익을 취소시키니까 차변의 이자 수익인데 이게 미리 받은 수익이란 말이에요. 선수. 여러분 선수하면 선수금이 생각이 나죠. 근데 이걸 선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선수 수익. 수익을 미리 받은 것은 선수금이 아니에요. 선수 수익이에요. 그래서 대변이 선수 수익이 되는 거예요. 자, 입력하십시다. 차변의 이자 수익 5만 원, 대변의 선수 수익 5만 원 이렇게 됩니다. 이 마지막에 4번은 이게 뭐냐면은 수익의 이연이 되는 겁니다. 수익의 이연. 수익의 이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요 네 가지를 한번 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거래의 결합 관계를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김장민님. 네, 김장민님. 네. 조유의 거 여기 지금 12월 31일에 1번 분계 있잖아요. 차변의 선급비용, 대변의 보험료. 요거 한번 결합 관계 말씀해 보실까요? 차변의 선급비용은 자산 증가. 대변의 보험료는요? 비용 취소. 비용 감소, 비용 취소. 맞습니다. 선급 비용이 자산이에요. 자산의 차변은 자산 증가죠. 자산 증가, 비용 취소. 감소라고 해도 좋아요. 취소가 더 좋은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요 2번 전표 한번 보세요. 2번 전표 차변이 이자 비용, 대변이 미지급 비용이에요. 차변이 이자 비용, 대변이 미지급 비용. 김향민님. 네. 요거는 어떻게 되나요? 결합 관계가. 이자 비용은 비용 발생이고요. 미지급 비용은 부채 증가. 맞습니다. 미지급 비용이 부채입니다. 미지급 비용 부채. 비용 발생 부채 증가. 맞았어요. 미지급 비용이 부채입니다. 그래서 대변이니까 부채 증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전표 우리 임용한 거 있죠? 차변이 미수 수익, 대변이 이자 수익, 이거예요. 차변이 미수 수익,
미수 수익, 대변이 이자 수익입니다. 그러면 목점수님 안 나오셨죠? 문민자님, 네네네. 요거는 어떻게 결합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차변의 미수 수익, 미수금하고 비슷하네요. 개정 과목이 미수금하고 수익인데 비용인가요? 미수 수익. 자산 증가. 예. 미수금이 자산이잖아요. 미수 수익도 자산이에요. 예. 자산 증가. 맞아요. 차변의 자산 증가. 자, 대변의 이자 수익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예, 수익 발생입니다. 수익은 대변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자 수익이 수익이잖아요. 대변에 기록했으니까 수익 발생.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합관계까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입력한 건데요. 차변이 이자 수익. 아까는 대변이 이자 수익이었는데 이번에 네 번째 입력했던 것은 우리가 차변이 이자 수익 5만 원이고 대변이 선수 수익 5만 원이었어요. 선수 수익은 선수금하고 같은 계열이에요. 선수금하고. 예, 그러면 민시연님? 예. 요건 거래요 결합관계가 어떻게 되죠? 차변의 이자 수익은? 이자 수익. 이자 수익. 이자 수익. 자산 아니에요. 수익이잖아. 이자 수익은 수익. 그렇지. 수익 취소. 수익은 대변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차변에 적었으니까 그건 수익을 취소시킨 거예요. 대변의 선수 수익은요. 이건 수익이 아니에요. 선수금하고 같은 계열이에요. 같은 분류예요. 선수금. 미리 받았다는 거예요. 미리 받았어. 미리 받으면 그게 뭘까요? 의무가 발생해요. 미리 받으면. 부채. 선수금도 부채고 선수 수익도 부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채가 대변에 있으니까 부채 증가. 부채 증가. 부채는 대변에 기록하면 부채가 증가합니다. 수익 취소 부채 증가 거래입니다. 이 마지막 거래가 수익이 취소되고 부채가 증가됩니다. 수익 취소 부채 증가. 네. 결산 수정 분계에서요. 예, 요 네 가지 유형이 하나의 세트예요. 이 네 가지 유형이 하나의 세트. 그래가지고 이걸 우리가 이제 하나의 학습 단원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결산 수정 분계에서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이라는 주제로 한두 시간 강의를 해야 돼요. 한두 시간 강의를 해도 이해를 잘 하시는 분이 있고 몇 번 더 들어야 이해되는 분도 있고 그런 것인데 뭐 여러분들이 저하고 지금 요거에 대해서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그동안 앞에서 몇 번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이게 쉽게 이해가 가는 부분은 아니에요.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은 아닌데 여러분 하여튼 요거는 이해가 갈 때까지 파고 들어야 됩니다.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뒤에서 이제 문제를 만나보시면 아는데 이론 문제라든지 또 결산 문제를 만나보면 여기에서 자주 나오는구나 시험이. 이게 다 나오진 않아요. 여기서 한 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개가.
자, 다음에 페이지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소모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산 수정 분계로 소모품 정리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모품 구입 시 전액 소모품 비로 비용 처리하고 있는 회사네요. 우리 회사가 구입할 때 전부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결산 시 미사용분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다. 이렇게 잘 알려줬습니다. 22년도 말 결산을 위해서 재고를 파악한 결과 미사용 소모품은 10만 원으로 확인됩니다. 너무 친절하게 정리해 준 거예요. 네. 우리 회사는 소모품 구입할 때 비용 처리했습니다. 이 말이고, 두 번째, 그래서 미사용분을 결산할 때 자산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미사용 소모품이 10만 원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분개하기 쉽죠? 자, 미사용 소모품을 자산 처리한다고 그랬으니까 이때 개정 과목은 뭐가 돼야 돼요? 소모품이 되는 거죠. 자산 개정 과목이 소모품. 그래서 차변이 소모품 10만 원. 자, 비용 처리를 미리 다 했단 말이에요. 비용을 취소시켜야죠. 그래서 대변은 소모품비. (10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소모품비 정리분계는요. 소모품비 정리분계는 개정 과목이 한쪽이 소모품이고 한쪽이 소모품비예요. 예. 한쪽이 소모품이고 한쪽이 소모품비. 그런데 틀리는 유형이 어떻게 틀리느냐? 이렇게 차변에 이런 경우 이게 차변에 소모품이 와야 되는 경우인데 대변에 소모품을 쓰는 경우, 그런 경우가 틀리는 사례 중에 제일 많아요. 차대변을 제대로 배치를 못해.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자, 입력하겠습니다. 12월 31일 다섯 번째 문제로 차변의 소모품 10만원, 대변의 소모품 비 800번 됐어요. 830번 10만원. 거래의 결합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차변의 소모품 자산 증가, 대변의 소모품 비 비용 취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문제. 기말 현재까지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되었던 현금 과다액 3만원. 이것에 대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네. 기말 현재까지 현금 과다액으로 처리했던 것이 원인이 아직까지 안 밝혀지면 이거 뭘로 처리하는 거죠? 자비익. 자, 자비익이 수익이죠. 수익이 발생으로 하려면 차변인가요? 대변인가요? 대변. 그래서 대변이 자비익 3만 원이 가는 거고 차변이 현금 과부족이 되는 거예요. 차변이 현금 과부족이에요. 자리를 이것도 차대변을 잘 잡아야 됩니다. 자, 여섯 번째 전표 입력합시다. 차변이 현금 과부족 3만원, 대변은 자비익. 예, 그래서 이 문제는요, 현금 과부족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요걸 신경 쓰면 어려워져요. 그걸 먼저 따지지 말고
과잉액이다. 과잉액은 결산 때 자비익 잡는 거지. 자비익을 먼저 자리를 잡아야 돼요. 자비익을. 자, 자비익이 수익이란 말이에요. 수익 발생은 대변. 그래서 대변에다 자비익을 넣어놓으면 차변은 그냥 현금 과부족이 되는 거예요. 현금 과부족. 만약에 현금 부족액이 원인이 안 밝혀졌다 하면 잡손실이잖아요. 잡손실이 비용이죠. 비용 발생은 차변. 그러니까 차변에다 잡손실. 그러면 대변은 현금 과부족. 이렇게 되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이 현금 과부족이 차변 대변에 오는 것은 과거에 현금이 과잉이었다, 과거에 현금이 부족했었다라는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고, 그러면 만약에 결산일 당일날 현금 과잉액이 발견이 됐어요. 확인이 됐어요. 어제 것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현금이 딱딱 맞았는데 12월 31일 날 현금 과잉액이 3만 원이 확인됐어요. 원인을 근데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자비익 잡는 거죠, 대변에. 그러면 차변은 뭐가 와야 될까요? 예, 현금. 결산 당일날 발견된 현금 과잉액은 그날 현금 과부족을 또 잡으면 안 돼요. 그냥 현금이에요. 자비익 반대쪽은 현금. 결산 당일날은 자비익 잡손실 반대가 그냥 현금이 돼야 돼요. 결산 당일날 현금 과부족을 새로 발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겁니다. 임시계정을 정리해야 되는 것인데 결산일날 부족하다고 해서 현금 과부족을 만든다? 안 돼요. 부족하면 바로 잡손실. 반대쪽은 그냥 현금. 이렇게 된다. 예. 그것도 함께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7번째 거. 장기 차입금의 내역이 다음과 같습니다. 예, 이런 거 이제 수동분계로 나올 수 있어요. 장기 차입금이라는 것은 시간이 경과하게 돼가지고 결산일 시점에 우리가 상환할 기간이 1년 이내로 도래했느냐 이것을 매번 결산할 때 체크해 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1년 이내에 상환일이 도래한 것은 계정과목을 바꿔줘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유동성 대체분계라고 해요. 이 문제는 지금 유동성 대체분계 문제를 출제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따져본다는 거죠. 우리 회사 장기차입금이 이렇게 두 건이 있습니다. 우리은행 거를 보면은 우리은행 거는 3천만 원의 차입금이 있는데 18년도에 차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23년 내년이죠. 6월 30일에 일시 상환하는 걸로 약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12월 31일 현재 6개월 남은 거죠. 6개월 남은 것은 장기차입금이 아니에요. 지난해 결산 때는 1년 6개월 남았기 때문에 장기차입금이라는 계정과목을 유지했지만 이번 22년도 결산 때는 이 시점에서 보면 6개월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장기차입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동성 대체분계를 이거는 해야 된다. 이건 해야 돼. 계정과목을 다른 계정과목으로 대체시켜주는. 그 다음에 경기은행 걸 보겠습니다. 경기은행 거 5천만 원이 있는데 20년도 6월 30일 날 차입을 한 거고 요거를 내용을 봤더니 24년도 6월 30일이 일시 상환하는 것으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22년 결산 시점에서 상환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해 보니까 1년 6개월, 18개월 남았죠. 그러면 아직도 장기예요.
12개월 이상은 장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장기. 그래서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다. 유동성 대체 분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놔두면 돼요. 저 장기 차입금. 이런 식으로 장기 차입금 내역이다라고 보여주면은요, 여러분이 내용을 파악해야 돼요. 유동성 대체 분기해야 될 것 또는 그냥 놔둬야 될 것, 요걸 걸러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요것만 하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장기 차입금이라는 것은 부채잖아요. 이 부채를 다른 개정 과목으로 대체시키려면 일단 장기 차입금을 부채를 감소시켜야 되겠죠. 부채 감소는 차변인가요, 대변인가요? 차변. 자, 12월 31일자로 입력하겠습니다. 차변의 장기 차입금. 이걸 감소시켜줍니다. 갚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없애줘야 돼요. 거래처는 우리은행. 우리은행 차입금. 금액은 3천만 원. 자, 갚은 게 아니니까 이걸 다시 다른 부채로 바꿔주는데, 장기 차입금을 유동부채로 대체시키면서 사용하는 개정 과목이 있어요. 배웠어요, 우리가. 개정 과목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개정 과목입니다. 자, 그래서 대변에 부채를 증가시키는데, 대변에 유동으로 검색해 보시면 유동자 들어가는 개정 과목이 요거 하나밖에 없을 때는 그냥 바로 나타납니다. 264 유동성 장기부채. 거래처 코드도 똑같이 넣어야 돼요. 98400 우리은행 차입금. 거래처는 변화 없어요. 3천만 원 대변에 입력해 주시면 이 거래는 차변이 비유동 부채 감소. 비유동 부채 감소. 대변은 유동 부채 증가. 그러니까 뭐 부채 감소, 부채 증가인데, 부채 감소, 부채 증가를 뭐하러 결산 수정 분기에 했을까? 그 이유는 비유동 부채는 감소시키고 유동 부채는 증가시켜서 우리 회사의 유동 부채를 우리 회사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유동 부채로 보여줘야 내년에 우리 회사가 갚아야 될 부채는 이만큼입니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충실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가 회계정보는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충실하게 표현해야 된다. 표현의 충실성. 그냥 이렇게 그냥 놔둬도 뭐 어차피 외부 사람들은 모르는 거니까 그냥 놔두면 되지 않느냐. 그거는 속임수 쓴 거예요. 네. 사실상 속인 거예요. 요거 장기 차입금으로 그렇게 놔두면, 그대로 놔두고 지나가면은 회계정보 이용자를 속인 거에 해당이 돼요. 표현의 충실성을 놓친 거예요. 신뢰를 떨어뜨린 거다. 자, 그러면은 여기 7번까지 정리를 해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8번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